안녕하세요. 양희사의 금융부의 양영빈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이 QT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자 하는데요. QT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제가 다룰 내용들은 지금 이제 그 트위터를 보시면은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수많은 경제학자들 또 뭐 펀드 매니저들 또 어널리스트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토론을 활발하게 주고받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QT에 대해서 그리고 QT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또 이 팔로워들을 거느리고 있는 조셉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그 홈페이지는 페드 가이예요. 이름이 fedguy.com. 대략 한 6년 정도를 실제 그 연준에서 일을 했고요. 이 사람이 일을 했던 분야는 어디였냐면은 페드가 이제 그 통화 정책을 하면은 그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공개 시장 정책에서 뭐 또는 레포 시장에서 책 국채를 사거나 팔거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 이런 업무를 실제 이제 데스크 업무라 그러는데요. 그 사고 파는 것들을 실제 딜러 은행들하고 실제 해봤던 한 거의 5, 6년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이분의 얘기가 굉장히 이제 설득력이 있고 이전에 만든 영상도 제가 상당히 많은 것들을 아마 요분에 대한 얘기들을 몇 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이분이 쓴 그 블로그가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큐티 타임 밤이에요. 이게 뭐냐면 큐티 시한폭탄.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의 이제 골자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2019년에 레포 시장에서 그 레포 이자율이 뭐 10% 가깝게 급등하면서 그동안 쭉 해왔던 QT가 좌절이 되죠. 1차 QT죠. 지금까지. 뭐 그 전에 약간 찔끔 정도 하는 그런 QT도 있었지만 그 뭐 굳이 QT라고 이제 얘기를 안 하고요. 1차 양적 긴축, 1차 QT가 2019년 9월에 좌절이 됩니다. 그럼 그때의 상황하고 이제 올해 이제 뭐 보통 7월부터 또는 하반기에 QT를 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많이들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지금의 상황하고 과거의 상황, 2019년의 상황이 달라진 게 뭐가 있고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해서 블로그에 글을 남겼는데요. 그 얘기를 위주로 한번 이번 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마침 한 25일부터 26일까지 또 FOMC가 또 열리는데요. 그건 또 다음 주에 또 그거에 대한 또 자세한 분석글을 분석 영상을 또 준비하고자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시 이 QT가 2019년하고 2022년 올해하고 어떤 식으로 달라지게 될 것인가 요거를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뭐 당연히 QT를 하려면은 지난번에 영상처럼 QE를 알아야 되고요. QE는 기본적으로 페드의 대차 대조표 확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대차 대조표를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QE는 일반 민간이나 은행으로부터 보통 가지고 있는 그 국채를 매입하고 그러면서 지급준비금이 늘어나는 이런 상태죠. 그러면은 요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대차 대조표 각 경제 주체 대차 대조표 어떤 영향을 미치냐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미 다뤘으니까 요 파일을 제가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그 좀 더 그 한 번 더 확실하게 해 주고 싶은 분들은 요걸 다시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E가 대차 대조표를 확대하는 거니까 QT는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거겠죠. 그러면 QT의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QT를 했을 때 지난번 QT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페드가 자산에는 국채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부채 대차 대조표 이렇게 딱 보시면은 자산에는 국채 뭐 UST 또는 MBS 이렇게 자산의 요걸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부채는 지급준비금 짧게 지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급준비금을 이렇게 부채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QT를 한다는 거는 뭐 예를 들어 UST가 100만큼 감소했다 마이너스 100 해주면은 지급준비금도 마이너스 100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UST가 미국 국채죠. US 트레저리인데요. UST가 100이 줄어든다 했을 때 100이 줄어드는 요인은 여러 가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만기가 다 됐어요. 이제 이게 채권이니까 만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기가 다 되니까 만기 다 됐으면은 이 채권을 발행한 쪽에서 애따 이거 만기 상환해서 원금 얼마 해서 이렇게 돌려주겠죠. 그러면 이 페드가 그거를 받은 돈을 자기 자산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부채를 줄여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페드의 대차 대표를 줄이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만기가 도달해서 페드가 그 대차 대표를 이렇게 축소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갖고 있는 그 UST 미국 국채가 아직 만기가 한참 남았어요. 그런데 이걸 그냥 시장에 파는 겁니다. 보통 이제 딜러한테 파는데요. 뭐 그냥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시장에 팔게 되겠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크게 은행하고 뱅크하고 비은행, 넌뱅크, 보통 민간이라고 표현하는 넌뱅크 은행과 민간한테 그 국채를 팔게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국채가 줄어들고 지급준비금이 줄어드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러면 뭐 이제 직접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만기가 왔을 때 그냥 가만히 그냥 만기 그 상환을 받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 2020년에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에는 만기 상환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둠으로써 그 롤오버 연장을 안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된다고 2019년에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것도 제가 이렇게 뭐 표를 그렸으니까요. 한번 보시면은 아마 뭐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다음에 만기 상환에서도 재연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재연장을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재연장은 누구의 입장이냐면은 이거는 그 페드의 입장이 아니라 그 재무부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재무부는 자 지금까지 재정 부채 그 국가 부채 규모가 뭐 예를 들어 10조 달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근데 만기가 도래해서 1조 달러가 왔어요. 그러면 1조 달러를 갚으면은 이 재무부는 지금 9조 달러가 되겠죠. 원래 10조였는데 만기가 돌아왔으니까. 그러면 재무부는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만기 온 만큼 그 금액만큼 또 추가로 발행을 해서 그만큼을 딱 유지할 수가 있겠죠. 요걸 재연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재연장을 했을 때 누가 매입하냐, 은행이 하느냐, 민간이 하느냐에 따라서 은행의 대차 대조표가 살짝 바뀝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 그거 다시 한번 유념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재연장했을 때는 아까는 은행의 요금만 바뀌었었는데요. 이제는 은행이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민간이 예금이 줄고 국채가 늘어나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2019년에 했던 QT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2019년에 QT를 한번 보면요, 다시 한번 보면요, 여기 보면 뭐 리뎀션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리인베스먼트 이렇게 돼 있고 또 하나 monthly cap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 상환, 리뎀션은 상환입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왔으니까 상환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리인베스트먼트는 재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제 페드가 이제 만기가 들어온 만약에 뭐 100억 달러가 만기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페드가 이제 결정하겠죠. 그러면 현재 전체 규모가 있는데 100억 달러 만기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걸 다 상환을 받으면은 페드의
대체 대조표가 확 줄겠죠. 100억만큼 줄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 일부만 재투자를 하겠다. 70억만 재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거 나머지 30억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상환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30억만큼 페드의 대체 대조표가 줄어드는 거죠. 요 금액 요거를 먼슬리 캡이라고 그래서 월별 한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기 빨간 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시죠. 그러면 이게 2019년에까지 했던 QT의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그 미국 국채는 60억 달러죠. 우리 말로는 60억 달러에서 시작해서 쭉 가다가 저기 2018년부터 여기에는 300억 달러까지 월 300억 달러를 저걸 하는 거죠. 대략 QT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페드가 갖고 있는 거는 UST 미국 국채뿐만이 아니라 MBS도 갖고 있죠. 주택 채권 갖고 있죠. 그럼 그것도 보면은 처음에는 40억 달러에서 시작한다. 그럼 아까 보면은 60억 처음에 시작할 때 국채는 60억이었고 얘는 MBS는 40억이니까 월마다 100억 달러 정도에서 천천히 올라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페드가 QT라는 것을 처음 해보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겁니다. 이전에 이미 테이퍼 텐드럼이라고 해서 버너키가 이제 우리 테이퍼 할 거예요. 요 한마디에 완전히 시장이 한번 신흥국 시장, 특히 신흥국 시장 위주로 박살이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페드가 조심하면서 그러면 처음에 전체 규모 100억으로 시작을 해서 조금씩 올리다가 그 다음에 MBS는 200억까지 갔으니까 최고로 많이 했을 때가 어느 정도 했었냐면은 500억 달러라는 거죠. QT 월별 500억 달러 이게 2019년 QT입니다. 월별 500억 달러가 최고로 많이 했어요. 이론적으로 하면은 요걸 만약에 1년간 한다. 그러면은 1년에 이 페드의 대차 대조표가 얼마가 주는 건가요? 12 하니까 6천억 달러가 줄겠죠. 이 정도가 줄겠죠. 그러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심하면서 했는데도 2019년에 그런 9월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19년에 QT 1차 QT 좌절이 발생한 거죠. 이번에 하는 거를 저는 2차 QT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럼 2차 QT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좀 더 현재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그것들에 대한 답을 좀 어느 정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2022년 올해의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QT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일단 2022년 상황은 어떠냐? 현재 2022년의 정부 재정 적자는 대략 1조 6,600억 달러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새로운 재정 적자가 1조 6,600억 달러니까요. 재무부는 미국 정부는 이만큼의 국채를 발행을 해야 돼요. 그럼 국채를 발행하고 시장에 풀어야 되겠죠. 그럼 이만큼이 일단 올해 1년간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거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QT라는 걸 하니까 이전에는 국채를 다른 여러 민간들도 갖고 있었지만 국채와 MBS 상당 부분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 페드가 갖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 물량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기가 도래했을 때 이거를
2022년의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예측하기 위해서는 일단 2022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2022년의 재정적자 요거는 대략 1조 6,600억 달러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 어쨌든 현재 예산안에서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대략 2조 8천억 정도 그 정도의 재정 적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게 새로운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 이만큼이 아마 굉장히 큰 시장에 뭐 압박으로 또 작용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누가 받을 것이냐 요 얘기죠. 누가 소화해낼 것이냐. 자, 소화해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정부가 재정 적자 때문에 어마어마한 국채를 풀었어요. 근데 안 사요. 그러면 이게 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자율을 올려서 싸게 만들어야 되죠. 그럼 이자율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 보여지죠. 예, 그리고 QT의 규모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2017년에서 2019년까지 했던 그 규모를 보면은 처음에는 100억 달러에서 시작했다가 최고로 한 500억 달러로 갔다가 나중에 그 QT 중단하기 직전에는 대략 한 350억 달러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 QT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예상과 그런 전망들이 정말 난무하고 있어요. JP 모건만 하더라도 지난주에 7월부터 시작할 거고 그 규모는 대략 1,000억 달러 정도에서 시작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크죠. 왜냐하면 2019년에 했던 게 500억 달러가 그 최고 맥시멈이 500억 달러인데요. 그 다음에 바스틱이라고 애틀란타 페드 그 의장은 또 같은 얘기를 했어요. 1,000억 달러. 이 1,000억 달러라는 게 이게 우리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현재 페드의 수준에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렇게 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페드가 QT를 할 때 할 수 있는 거에 2019년에는 만기 상환을 하고 재투자를 안 함으로써 저 페드의 대차 대조표를 줄여나갔었잖아요. 근데 이게 1,000억 달러 정도 수준을 하려면은 여기에다가 페드가 또 직접 자기 갖고 있는 거를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거를 직접 시장에 팔아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보면요. 현재 페드의 자산 구조를 보면요. 페드는 자기 자산으로 국채하고 MBS 주로 MBS를 갖고 있죠. 국채 MBS 이게 페드 자산의 대부분을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이 여기가 가격이고요. 이게 뭐냐면은 2022년 1월에 상환이 만기가 도래하는 그 금액이에요. 페드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국채나 MBS 중에서 1월에 도래하는 거 대략 한 1,100억쯤 되네요. 여기는 1,100억쯤 되고 그 다음에 다음 달인 2월에 만기 돌아오는 거는 한 1,700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3월에 돌아오는 거는 뭐 1,100억 이 정도 이렇게 돼요. 물론 이것들은 현재는 테이퍼링 중이죠. 테이퍼링 중이라는 것은 아직은 페드 자산이 증가하는 속도가 이렇게 늦춰졌지 아직은 늘고는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만기가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재투자를 해야 되겠죠. 만기가 예를 들어 이런 얘기죠. 100억이 만기가 돌아왔어요. 100억이 만기. 그러면 만기 돌아왔을 때 이거를 받아가지고 채권 자기 보유 자산도 없애고 그 다음에 부채도 같이 없애는 게 아니라 또 그 만기가 돌아오면 그 돈을 받잖아요. 그럼 그걸로 대사하는 거죠. 그 동일한 금액을.
그럼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 뒷부분으로 가면은요. 여기 뒷부분으로 가면은 이게 만기가 돌아와도 보면은 만기에 돌아와도 보면은 여기 뭐 600억 7월에 600억 8월에는 한 1200억 가까이 그 다음에 9월 10월에 500억 정도 그 다음에 12월 내년에 보면은 또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은 만기 상환뿐만 아니라 직접 판매까지 가능하다 이러는 거죠. 만기 상환이라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냥 그 만기가 돌아왔을 때 오케이 땡큐 내 대차 대조표를 줄여줄게 이렇게 하는 건데 직접 판매는 지금 갖고 있는 나 지금 더 줄여야 되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걸 팔게 하니까 이게 가져오는 시장의 충격이 좀 상당히 아마 크게 될 겁니다. 어쨌든 1000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 요거를 기억해 두시고 이제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FOMC 미니츠라고 해가지고 페드가 했던 거를 한 2주 후에 이제 발표하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것들을 가지고서 좀 더 힌트를 얻어보고자 합니다.